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리DPT님께서 질문이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이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계형 강도, 사기 등 범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살기 위해 자기보다 약한 생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이것은 당연하고 옳은 것이며 모든 것을 신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묻고 싶은 게 이런 사람이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DPT님. 님이 봤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항상 님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게 뭔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물론 메이지 랄린 같이 저렇게 뭔가 부르주아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생계형 범죄가 뭔지 통 알 일이 없겠죠. 근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생계형 범죄가 많이 늘 것이다. 자, 그럼 생계형 범죄가 뭐냐 하면 뭐 강도, 절도, 사기, 그리고 뭐 보험 사기 같은 거. 네. 그리고 이제 지인들 돈 빌려가서 안 갚는 것. 이런 것도 제가 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늘었죠.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있었죠. 예. 뭔가 이제 돈이 궁한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좀 원래 범죄에 손은 안 대는데 이제 범죄를 통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 최근 뉴스에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어느 정도는 예견되었던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원래 범죄를 모르던 사람도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범죄에 가담하게 될 사례가 많이 늘 것이다. 많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 생계형 범죄를 우리가 이제 쉽게 본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관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세상이 각박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말입니다. 생계형 범죄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생가가 궁해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범죄를 안 하려면 생계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생계형 범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도 범죄는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위반한 사람을 범죄자라 해가지고 법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 죗값을 물리게 만들었을까요? 아이지님,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뭐냐 하면 단순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불특정 다수한테 굉장히 해악을 가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죗값을 물리는 거예요. 질문 및 의견 요청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죄는 아무리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생계형 범죄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돈이 궁해도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핑계입니다. 핑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거는 본인 과실이자 핑계예요. 왜냐, 먹고 살기 힘들면 일하면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돈 안 쓰고 일하면 돼요. 닥친 대로 일하면 됩니다. 물론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얼마나 사정이 안 좋았으면 그럴까 생각하는데, 웬만한 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서 그렇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지. 지금도 절제하고 일 같은 거 좀
능력에 맞는 거 구해서 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워낙에 연끌비투한 사람들 많다 보니까 여러분 연끌비투에 빠진 사람들은 맨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빚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앞으로도 이런 범죄에 가담하는 행동을 많이 보여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비투나 연끌로 좀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여러분 중에 개인 희생이나 개인 파산 같은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붕어 형,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살다 보면 뭐 빚질 수도 있고 뭐 회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내칩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하는데 나쁜 게 맞아요, 여러분. 그걸 정으로 보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 왜냐, 저는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원래도 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착실하게 살았는데 뭔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가 악간이 못해가지고 생계적 문제가 생겨서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돼서 범죄에 가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생계형 범죄의 대상은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계형 범죄의 대상은 가까운 지인이에요. 내가 가깝게 알고 지내, 뭐 친구나 친척이나 아니 동네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돈 있는 척, 돈 많은 척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 하지 말라고 했냐? 바로 이 생계 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 이 사람 돈 많구나. 그럼 이 사람한테 좀 등쳐먹어도 되겠네. 이 사람한테 좀 이용해 먹으면 되겠네. 이 사람 집에 금고 털면 되겠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정말 궁지에 몰리면 합니다. 정말 궁지에 몰리면.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마트, 편의점, 단골인데 안 훔칠까요? 훔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편의점 같은 데도 좀도둑도 많거든요. 의외로 여자분들 좀도둑 많아요. 우리 편의점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좀도둑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 여자분들이 보통 남자 알바 들어오잖아. 남자 사장이나 있으면 몸수색을 못 하잖아요. 뭐 성추행 같은 시비 걸릴까봐. 자기들이 안 훔쳤다 하면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그걸 알고 훔쳐요. 제가 야간 알바할 때 훔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야간 알바할 때 좀 피곤하잖아요, 사실. 피곤하기 때문에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 신경 못 써요. 거기다 밖은 또 어둡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나. 그래서 원래 단골로 자주 왔던 사람도 돈이 궁해지면 이것저것 훔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제가 눈여겨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 좀 먹고 사는 게 힘들거나 악간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면 내 주변 사람을 좀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무섭죠. 근데 세상에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범죄는 이 가까운 사람들 벌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흔히 이제 면식범이라고, 면식범. 면식범이 그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 물론 요즘에 뭐 묻지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가 일어나긴 하지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런 묻지마 범죄가 잘 안 일어난 나라예요. 대부분의 범죄가 아는 사람한테 벌어집니다.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형사분들이 이제 주변 친인척 관계 수사한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다 걸리기 때문에. 웬만한 범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악간이 못하는 사람이 있다. 채무를 많이 졌다. 수시로 돈 빌려달라고 한다.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좀 질이 나쁘다 싶으면 좀 피하셔야 돼요. 알아서 피하셔야 됩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괜히 엮여 있다가 피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요, 정보다는 좀 이성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세상이 갑박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경제 위기 터져가지고 뭐 직장 그만둔 사람 많고 재취업 안 된 사람 많고 돈이 궁한 사람들 많이 생기면 과연 이런 일이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자, 여기 적힌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보다 약한 생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이것은 당연하고 옳은 것. 뭐가 당연하고 옳은 겁니까? 그냥 미친 거죠, 그냥. 사람에게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앞가림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빚지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그냥 뭐 대출대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있잖아요. 핀치에 몰리잖아요. 정말 돈이 안 벌리고 빚이 안 갚아지고 정말 수중에 돈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성적인 게 마비가 돼.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걱정인 게 뭐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돈 안 모으고 있다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둬 버리면 회사에서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당장의 생활비 당장의 월세, 공과금 그리고 식비 어떻게 충당합니까? 집에 전화하니까 집에서도 못 붙여준다고 하고 타지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움 요청할 길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말고는 저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잘 들으세요.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계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좀 부딪히면 공공의 상태가 오래되면 이성적인 마인드가 마비가 돼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가지고 범죄에 많이 손대요. 생계 범죄라는 그런 겁니다. 원래는 정가도 없고 범죄라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도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밥 사 먹을 돈도 없잖아. 그거 훔친다니까. 이 생계 범죄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원래 죄를 안 짓고 짓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원래 남한테 해코지 안 하던 사람도 해코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공공의 상태에 몰리면 사람은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앞가림하고 살아야 된다. 정상적으로 일해야 된다. 돈 좀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계범죄의 어떤 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생계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근데 간단합니다. 생계범죄에 내가 대상이 안 되려면 내가 앞가림 잘하면 돼. 내가 직장 다니면서 뭐 돈 관리 잘하고 빚 같은 거 안 지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생계범죄가 왜 많겠어요? 그만큼 가계빚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계빚이 있는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둬봐. 그럼 바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지면 이런 생계범죄의 사례가 뉴스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런 사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버는 돈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재정 상태, 신용 상태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